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블록체인 전 지구적 일상으로 가는 게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블록체인 또 뭐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일정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들 지금 피처폰 들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모바일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쓰는 상황이 됐죠. 즉 국민학교만 가더라도 초등학생들 국민학교란 많이 나오네요.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애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예. 그만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웹3니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에반젤리스트라든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영역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모르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통신의 기관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든 모르든 집에 전기가 들어오죠. 이해하시든 모르든 집에 상수도가 물을 틀면 나오죠. 그게 저희 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할머니 요즘에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했더니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 내과에 안 가서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전 세대들한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만 지금은 저희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로 접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일상이 되는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08년 그 할로윈 데이 때 짜잔 하고 비트코인 그 유명한 백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을 통해서.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개발을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랭귀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 프로그램,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을 헬로 월드라고 해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냥 출력을 단순하게 출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단순한 기능이죠. 그걸 통해서 그 랭귀지에 입문을 하는 개념인데 자,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첫 발을 디딘 셈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 지금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화려하게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핀 것처럼 지금 블록체인에 뭐 이런 얘기 비트코인 다들 누구나 한번 듣고 굉장히 파퓰러해졌죠. 스마트 컨트랙트, 또 NFT, 디파이, 뭐 웹 3.0 이런 얘기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헬로 월드가 시작이 되어서 2015년 무렵까지는 점점 이게 발전을 했어요. 정말로 발전했고 실제 머천트들, 이 상인들 가게에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스티커들을 붙여나가는 이런 채택, 어둉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해외 나가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달러 바꿀 게 아니라 비트코인 바꿔서 여행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쪼그라들었어요. 발전이 아니라 퇴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적어도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뭡니까?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죠. 가장 기본적인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왜 난센스가 왜 이런 난센스가 벌어졌을까요? 다들 현실에 디뎌 있지 않고 뭔가 붕 떠 있어서 그래요. 다들 영화만 찍고 있어서요. 영화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공중부양하고 날아다니고 이거는 영화 속에서나 사실 날아다니는 거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저렇게 공중부양하고 날아가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참교육입니다. 이 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 있는 전통 무술 당연히 건강에는 좋고 유서도 깊고 그런 전통 무술들이죠. 뭐 쿵푸라든가. 그런데 실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실전 격투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과장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막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뭐 장풍을 날린다던가 막 이런 사기꾼 그 사범들이 있는데 그 사범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련을 벌여가지고 이번은 아마추어 이종 격투기를 한 사람,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대련 신청을 해가지고 한 방에 KO를 시키는 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참교육을 당한 사이비 무술 고수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블록체인 업계도 이런 참교육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가장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거래 용도로만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그래 페이먼트야. 그런데 이건 제일 처음에 나온 구닥다리 기술이잖아. 이더리움이 나왔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피처폰이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래. 이더리움은 기존에 처음에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에 나와서 구닥다리 기술을 극복한 최신 기술이야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에서만 데이 1 자, 이더리움이 나오니까 비트코인도 우리도 원조긴 하지만 후발주자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우리도 스마트 컨트랙트 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 백서를 퍼블리시한 그 순간 이미 비트코인 0.1 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백서를 썼어요. 개발을 하고 나서. 그 개발된 소스 코드 안에 이미 지금 거래소에 있는 3만여 개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체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당연히 되겠죠. 자, 어떻게 된다? 자, 이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나온 이유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튜링 컴플리트하지 않다. 이게 컴퓨팅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튜링 머신을 구현한 예시입니다. 지금 커서가 노란색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자, 밑에 있는 거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인 무한한 무한이 아니라 unlimited 제한이 없는 데이터 테이프에 가장 심플하게 가로가 열리고 닫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로가 열리고 닫히는 게 중첩되어 있으면 서로 짝이 되는 괄호를 찾을 수가 있죠. 서로 짝이 되는 괄호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CPU는 여러분들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덧셈 뺄셈밖에 할 수 없는 기계예요. 덧셈 뺄셈을 반복하면 곱셈이 되고요. 그걸 좀 더 반복하면 나눗셈도 되고요. 그걸 또 반복하면 로그 연산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현대 문명을 누리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저렇게 저수준에서 튜링 컴플리트한 가장 단순한 연산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펀저더블 토큰 이런 거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티라고 하는 곳이 스위스 은행, 그러니까 스위스 국영은행은 아니고 스위스 민간은행인 스위스은행과 같이 협업해서 그 스위스 센티 프랑이라는 펀저블 토큰을
이미 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Non-Fungible 토큰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BTC, 비트코인 코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라고 거래만 된다고 알고 계셨던 그 비트코인에서 최근 BSV에서 원래 이미 사용되던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깨우쳤어요. 그쪽에서도.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서 이런 게 가능하겠네 하고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 올디너리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그걸 통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이 올디너리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컨셉은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오리지널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아무런 수식어를 안 붙이고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면 비트코인 S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비트코인에서는 사용하던 그 스타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SV에서 Non-Fungible 토큰을 구현을 했어요. 차원이 다르죠. 네.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상에서 코인을 전송을 하면 그게 단순히 그냥 전송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전송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비트코인 트랜잭션 가장 간단한 트랜잭션인데 결국은 어떤 어드레스로 특정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전송 규격입니다. 그 이제 퍼블릭 키를 해시한 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그 어드레스를 보내는 작업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잠그고 코인을 소프트웨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열쇠도 소프트웨어고 잠수도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 뭐 모네로라든가 Gcash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것들은 이제 이를테면 익명 코인이라고 하죠. 그 익명 코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기술이 영지식 증명이에요.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그 탑재를 해서 새로운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기반으로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항상 비트코인 SV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기반으로 저 영지식 증명이라든가 심지어는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새 이더리움에서 하는 폴리건 사이드체인에서 하는 롤업 알고리즘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비트코인에서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오해는 비트코인은 느리다. 비트코인 한번 전송하면 10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도록 하고 컨펌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속으셨거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느리지 않아요. 정말 빠르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싸잡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요. 지구를 통째로 트레이너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도 사실은 작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해시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 좀 거짓말하고 과장 같죠? 진짜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일일이 다 나눠 가지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데이터에 지문을 저장하는 거예요. 지문, 유전자.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의 원본은 분산되어 있어요. 각각 필요한 사람들이 들고 있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커먼한 인류 공동의 장부에는 뭐가 저장되냐면 그 데이터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든 정보는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아기로 태어날 때는 단세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세포에 담겨있는 매우 전체적인 데이터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밖에 안 되는 유전자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이런 복잡한 유기체가 재형성되는 것처럼 실제로 블록체인에 저장돼야 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는 그 헤더 데이터 값, 그 유전자에 해당되는 지문, 데이터의 지문만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 데이터의 지문을 저장하게 되면 1년에 4.2메가밖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 저는 걔네들을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BSV를 조롱하거든요. 포크에 포크니 이러면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아까 1메가바이트라고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워도 너끈해요. 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이용자가 쉐어해야 되는 데이터는 1년에 4.1메가바이트면 돼요. 우리가 100년을 살면 얼마면 되겠죠? 400메가바이트면 돼요. 400메가바이트면 몇 초 정도 동영상으로 핸드폰 찍는 걸로 끝납니다. 고해상도 사진 한 장이면 지금 400메가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평생 쓸 데이터 다 저장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핸드폰에. 일반 유저는. 마이너가 아닌 이상 우리 일반 유저는 1년에 4.2메가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으면 모든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 디센트럴라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자, 아직 투자를 못 하신 분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투자의 대상으로도 많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 좀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최초의 블록체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근데 또 어떤 이제 일하시는 분, 웹3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서양판 봉이 김선달이 수학으로 장난쳐서 만들어 놓은 게 어쩌다가 가치가 생긴 건지 참 생각해봐도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데이터 쪼가리가 왜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즉 질문이 제대로 왜냐하면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뭐냐면 단위예요. 하나의 자예요. 단위. 무슨 얘기야? 이러실 텐데, 그럼 무엇의 단위이냐? 저 위에는 보석같이 생긴 어떤 녀석 있죠. 사토시라고 부르는 건데,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이 없고 사토시가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길여서 사토시라고 이름을 붙인 저 사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사토시가 0.1 빌리언, 우리말로 하면 이제 1억 개가 있으면 그거를 1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필 한 다스, 그러니까 12개,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냥 1억 개의 사토시를 묶어서 얘기하는 단위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사토시다 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자예요, 자. 진짜는 사토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은 너 뭔데? 사토시. 그러니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 말고 저 사토시라는 게 뭔데? 자, 이더리움도 보면 약간 로고가 비슷하죠. 무슨 광물처럼 생겼죠, 이더리움도. 자, 저도 일부러 비트코인에서 저런 아이콘을 사용한 사례가 없는데요. 저도 일부러 저런 유사한 사례를 좀 다이아몬드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사토시의 본질은 뭐냐면요. 커머디티입니다. 자, 근데 커머디티도 쉽지 않죠. 왜냐면 커머디티라는 말은 한국어로 정확하게 대칭되는 번역어가 없어요. 그게 뭐 원재료, 원자재 뭐 등등 하는데 많이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으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커머디티라고 하는 거는 서구권에서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커머디티는 뭐냐? 일단 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을 뽑아왔더니 표준화된 품질과 크기, 모양을 가진 어떤 것, 그리고 대량 생산되거나 이제 유통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자, 금, 곡물, 원유, 네, 광물, 철강, 뭐 이런 것들을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표준화된 품질과 크기, 모양이 있고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고 하는 것 중에 이런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커머디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둘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금이나 원유를 보면 금은 그 등급이 있죠. 그래서 18K, 24K. 그리고 등급과 양이 있으면 가격이 결정이 돼요. 얘네들은. 그러나 원유도 마찬가지죠. 원유도 그냥 용량이 같으면 이 박스에 담긴 원유나 저 박스에 담긴 원유나 같은 놈인 거예요. 그러나 핸드폰이나 자동차 또는 뭐 그 고급 핸드백 같은 게 어떨까요? 에르메스 핸드백을 샀는데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되는 에르메스예요. 중국 공장에서. 근데 중국 공장에서 에르메스 본사의 허가 없이 하나를 더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세컨 2차 마켓 그 암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한 절반 가격 하죠. 본질은 동일한데 에르메스 정식 유통을 받은 거는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얘는 그래서 막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마지막 플러스 2를 더 찍은 거는 재료도 동일하고 설계도 동일하고 본질은 동일한데 가격이 어떻죠?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라든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요소,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이후에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던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커머디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커머디티가 금이죠. 자, 그래서 이런 커머디티들은 펀저빌리티가 있어요. 대체가 가능해, 서로. 자, non-fungible 토큰에서 이 non-fungible의 그 fungible 입니다. 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 한 방울의 원유가 저 한 방울의 원유가 같다는 거죠. 장인이 만든 금 1g, 한 돈짜리 금을 녹여도 이게 반지일 때는 장인이 만든 반지는 더 예쁘니까 비싸지만 녹이고 나면 그 원료로 쓰인 금은 그냥 초짜가 만든 금 한 돈이나 장인이 만든 진짜 예술작품 반지나 녹이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펀저블하기 때문에 돈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돈으로. 자, 그래서 광물과 유사한 속성에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쪼가리에다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아까 얘기한 광물과 같이 사람이 매니플레이션, 조작할 수 없고 가치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A에서 출처가 됐든 B에서 출처가 됐든 일단 나왔으면 등급과 양만 가지고 서로 바꿔치기 했을 때 똑같게 취급받을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얘가 커머디티가 되고 디지털 커머디티가 되고 디지털 커머디티가 되고 이게 펀저빌리티를 획득하게 되면 디지털 커머디티 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 어떻게 가상의 디지털 월드에 우리가 커머디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속아오셨어요. 무슨 암호학적인 기깔한 어떤 기술, 수학적인 어떤 마법 같은 수학, 이걸 통해서 존재하지 않던 어떤 디지털 월드에 마치 물질적인 걸 뭘 만든 것처럼 설명들을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원유와 곡물 이런 커머디티도 물질이긴 하지만 법률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커머디티도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의 커머디티가 아니라 리얼 월드의 커머디티도 법에 기반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물이 아니라 실물을 법률적으로 취급하는 게 커머디티예요. 자, 이거는 커머디티류다라고 법률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리플이 지금 증권이니 아니니 소송을 벌이고 있죠. 그럼 이 증권은 뭡니까? 증권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중권, 주식, 채권, 유가증권, 그 다음에 우리 암호화폐 쪽에서 얘기되는 거는 투자 계약. 투자 계약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이 증권입니다. 다 사회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커뮤니티라는 것도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행자가 있는 거예요. centralized 된 발행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decentralized 된 방식으로 막 뭐를 그냥 수학적으로 하면은 없던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빡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디지털 커머디티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고 발행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별, 유통, 경제 주체들 간에 식별하고 유통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거면 대부분은 그냥 증권이어야 되거든요. 증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증권인데 여기에 암호학적 기술과 작업 증명 그리고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도입하면 이게 디지털 정보가 가치를 얻는다라고들 우리는 잘못 선전받아 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 법률과 변경되지 않는 프로토콜, 즉 탈중앙화된 거버넌스가 아니라 노 거버넌스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들 동등한 회사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장을 없앱시다. 그럼 정말 사장이 없어야지 사장이죠. 사장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돌아가면 사장을 맡아요. 공평하게 전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이게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면 분산화 됐으니까 사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전 직원이 10명이면 10분의 1씩 쉐어를 해요. 사장 역할이 있어요. 그럼 사장이 없는 건가요?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쪼개도 역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역할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아무리 쪼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증권이에요. 그게 안 되려면 노 거버넌스 해야 되는 거죠. 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태초에 정의한 그냥 계약대로 바뀌지 않는 계약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커머디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시장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자, 법에 기반하고 변경되지 않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의가 됐다 하더라도 발행자가 1차 시장에 바로 판매를 해버린다던가 그 다음에 이미 발행을 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와중에 프로토콜에 손을 댄다던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시 디지털 커머디티가 아니라 다시 증권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게 암호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셔야 되는 게 크립토, 탈중앙 위에 기반의 커머디티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법률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가 국적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도대체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증권이 아니고 커머디티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을 해서 기재 한번 펴보실까요? 이렇게? 네. 자, 태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의 2.1 쿼드릴리언 사토시를 일괄 발행을 했어요. 2.1 쿼드릴리언은 이제 10의 15승입니다. 10의 15승계, 그러니까 2.1 곱하기 10의 15승계의 사토시라고 하는 디지털 토큰을 쫙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번호를 쭉 붙인 거예요. 그냥 정의를 한 거죠. 이제부터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사토시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하나가 그냥 물질처럼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이거를 소유권을 옮겨다니면서 우리가 하나씩 장부를 써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1차 시장에서 이걸 판매를 하게 되면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가격을 붙여서 내가 이 사토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100원에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격표를 떼고 대신 이 발행된 거는 발행했는데 사토시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발행해서 이걸 보통은 발행하면 발행자 자기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발행을 한 다음에 그냥 규칙상에 묻어 넣은 거예요. 이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그 계약 속에 묶어버렸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이래요. 누구든지 와서 노가드를 하면 이 코인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물쇠를 푸는 방식을 단순히 비밀번호 도어록 삑삑삑삑 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컴퓨팅으로 노력을 하면 자물쇠가 딱 열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기계적인 자물쇠라고 하면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데 제일 위에 경첩이 있고 뭐 스티로폴로 된 구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바람을 불어요. 불면은 이게 올라가겠죠. 막 세게 불면 이렇게 숨이 모자라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막 힘들게 불면은 끝까지 딱 올라가서 경첩이 딱 풀리면 자물쇠가 풀리는 이런 자물쇠를 만들 수가 있겠죠. 비밀번호는 넣는 대신 아니면 뭐 그 자전거를 막 돌리는데 속도가 어느 이상 되면은 딱딱 풀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비슷하게 디지털적으로 CPU 파워를 막 돌리면 어느 순간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딱딱하고 풀리는 자물쇠를 걸어놨어요.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판매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만들어낸 열쇠로 열면 자 이걸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디지털 광산 속에 묻혀 있는 코인을 이를 통해서 채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채굴했으니까 이제 코인베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거야 라고 장부를 고쳐 써야겠죠? 그 장부를 고쳐 쓰는 내용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트랜잭션을 TX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블럭 제로, 태초의 블럭에서 제너시스 블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너시스 블럭은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런칭해서 런하는 게 아니라 실행시키기 전에 파일에, 정적 파일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사토시가
일을 한 흔적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데이터가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막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기록하고 첫 번째 블락에서의 트랜잭션은 제네시스,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든 건데 G2라고 하는 어드레스에 이 코인을 할당을 할게. 그래서 이 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옮겨서 G2라고 하는 주소로 옮겨왔어. 그래서 자물쇠를 딱 채웁니다. 새로운 자물쇠로. 그래서 기존의 자물쇠는 1로 잠갔죠. 워크로 잠긴 건데 워크로 잠겼던 자물쇠를 풀고 새로 잠긴 자물쇠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잠깁니다. 프로그램으로 잠가요. 그래서 이걸 잠근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다시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수수께끼를 넣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수수께끼를 풀면은 풀어요. 자기가 문제를 낸 사람이니까 자기는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OB라고 돼 있는데 5빌리언 사토시가 이렇게 코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보석처럼 된 거는 원료고요. 원료고 밑에 동그란 게 코인입니다.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UTXO라고 부르는데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준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얘를 다시 녹이면 5빌리언, 즉 50비트코인, 5빌리언 개의 사토시를 녹여서 만든 코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료가 같은 거죠. 예전에 금 한 돈짜리를 녹여서 무슨 상평통보 아니면 뭐 영국에서 루이 14세 도장을 꽉 찍어서 찍은 다음에 이거는 5g짜리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동일한 원료로 규격화시켜서 꽉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주조를 하고 녹였다가 다시 찍고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실생활에서. 근데 디지털 월드에서는 어때요?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매번 합니다. 비트코인은 매번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사토시를 녹여서 코인을 주조를 해요. 이렇게 매번 새로 코인을 주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인은 태어났죠?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면 다시 녹여버려요. 코인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암호화폐나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중지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을 최초로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중지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블 스펜드가 아니라 오버 스펜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잔고 이상으로 지출할 때 수표가 딱 걸리는 거죠. 은행에서도. 근데 왜 이중지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을 두 번 쓰면 이중지불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쉽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트랜잭션에서는 새로운 어드레스에 비트코인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랜잭션에서는 채굴자가 채굴을 했고요. 그 기존 어드레스에 다시 코인이 할당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물쇠가 별도로 채워져 있어요. 비트코인에는 지갑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지갑도 없습니다. 지갑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매 코인이 별도로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다만 동일한 비밀번호로, 그러니까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잠겼을 뿐이에요. 저 두 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그냥 이거 지갑이라고 부르자. 어차피 한 사람이 다 저걸 쓸 수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코인이나 오른쪽에 있는 코인이나. 그래서 잔고가 10빌리언 사토시가 있다. 즉 100비트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트랜잭션은 새로운 코인이 됐고요.
자,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랜잭션이 먼저 발생하고 뒤이어 블럭이 생성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했어요. 최초로. 지금까지는 다 블록, 즉 코인베이스라는 그 가상의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만 있었는데 최초로 이미 채굴된 코인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쓰였죠? 그래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쟤는 이제 unspent 코인이 아니라 spent 코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분홍색만 unspent 코인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사토시 나카모토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블록에도 비트코인이 없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코인이 블록에 있는 줄 알지 사실은 블록에도 코인은 없어.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려보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코인이 어디 있나요? 블록에 있나요? 블록에는 코인이 움직인 히스토리만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열쇠에 서명이 들어가죠. 그 서명을 통해서 열쇠를 풀고요. 그 풀린 5빌리온 사토시가 2개의 코인으로 찢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5g짜리 금을 녹여서 2g짜리 하나의 동전과 3g짜리 동전을 찢어서 새로운 동전을 찍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블럭이 채굴이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먼저고 블럭이 나중에예요. 자, 질문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뭐 거래소에서 어떤 특정 거래소 100 컨펌 한다. 그러면 이 100 컨펌의 주어가 누굴까요? 거래소입니까? 이용자입니까? 마이너입니까? 거래소입니까? 거래소는 이용자입니까? 네? 마이너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컨펌은 이용자가 하는 겁니다. 마이너가 채굴을 했구나. 마이너가 억셉트를 몇 개 했지? 내가 세보고 컨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컨펌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네트워크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이너가 채굴을 했든 안 했든 유아한 트랜잭션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게끔 사후에 확인하도록 장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이너들은 조선 왕조 실록을 쓰는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관이 작성돼야 임금님의 명령이 실행이 되나요? 아니죠. 회의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실행은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속기록을 썼던 사관들이 모여서 오탈자 체크하면서 실제로 사서를 쓰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느린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자, 그리고 하나를 2개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를 세 개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데이터 아웃풋도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아웃풋이 이게 바로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 CPU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메모리가 있어야겠죠.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이긴 하지만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라서 요거는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전체 이력을 다 모니터링을 했으면 이 코인이 진짜 진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준 코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코인이 그 사람이 어디서 뚝딱 찍어낸 게 아니라 태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발행한 그 원본 코인베이스로부터 출발한 그 코인이 맞는지. 왜냐면 디지털 쪼가리니까. 그죠? 아니, 우리의 돈이랑 또 똑같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사용하는 이 돈도 어떻습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행해가지고 현금이 누군가 손을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걸 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아니라 어딘가 지하실에서 정교하게 위조한 거라면 그게 진짜 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 있는 캐롤이라고 하는 어드레스에 있는 4빌리언 코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족보를 계속 거슬러 가는 겁니다. 캐롤의 어드레스는 여기 8빌리언 사토시를 유발시킨 트랜잭션에 있었고요. 얘 형제 코인들은 여기 이놈과 이놈이에요. 합치면 8빌리언이 맞죠? 예, 덧셈이 맞네요. 어디 생게 없고 이 녀석의 부모를 봤더니 5빌리언과 3빌리언인데 5빌리언은 위에 있고 이 녀석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코인베이스에서 맞네요. 예, 이건 진본이 맞죠? 옆에 있는 3빌리언짜리 그 코인도 예, 트랜잭션 4-2로부터 나왔는데 자, 형제가 2빌리언이니까 합치니까 5빌리언 맞죠? 예. 그리고 샘도 맞고 그 기원을 봤더니 사용된 5빌리언이고 이 녀석 출처를 봤더니 이 녀석이에요. 자, 갈라져 나와서 정확하게 3빌리언이 오른쪽에 있는 3빌리언이 코인베이스 오른쪽에 있는 묶음에서 나왔는지 왼쪽에서 묶음에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유통되는 모든 코인의 원료로 쓴 이 사토시가 출처가 오만데가 아니라 지하실이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 출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나하나에다가 다 일련 번호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진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저거는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사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면 사회적인 거, 경제 활동은 모든 게 다 법의 기초로 하는 거죠. 그 공개와 같은 법 위에 프로토콜, 그 위에 커머디티를 설계한 거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NFT가 많이 핫한 키워드인데 NFT는 당연히 커머디티가 아니겠죠. 왜냐? 아까 커머디티의 속성이 뭐였죠? 펀저빌리티잖아요. NFT는 이름 자체가 나는 난 펀저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NFT는 당연히 이슈가 있고 합법적으로 해서 아무리 탈중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중화와 NFT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만큼 헛소리가 없는 겁니다. NFT는 모든 게 증권 아니면 투자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뭐 좋아, 멋있어, 어려운 얘기 뭐 되는 것 같아 이론적으로 뭐 그런 것도 같고 조금 마음은 흔들렸는데 뭐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볼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 일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일상에서 이게 쓰일 수 있겠어? 우리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실제 인터넷 패킷을 직접 사용하지 않죠. 모르고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신
비트코인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디지털 캐시화된 법정화폐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머니와 디지털 캐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자, 디지털 머니는 온보딩 이슈가 있어요. 저 밥이 제3세계 이제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이 길거리 음식이 많은 그런데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길거리 음식 상인한테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언뱅크드, 그러니까 은행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앨리스는 은행 서비스 못 받고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앨리스가 은행 계좌부터 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은행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돈이 안 가죠. 자,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의 현실도, 크립토, 우리 블록체인의 현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뭔가 번들지하게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자, 먼저 거래소에 계정부터 등록하고 거래소에 계좌 개설부터 해야 돼요. 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12 니모닉이라 해서 굉장히 복잡한 뭐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이거 너 잃어버리면 네 자산 다 날아가는 거야. 되게 겁주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어떻게? 캐럴이 받았다 치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캐론이 이거를 다시 쓰려면 다시 거래소에 가서 결국은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결국은 오프램프가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래놓고 혁신하는 게 말이 돼요? 자, 디지털 캐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캐시는 자, 비트코인 기반에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해요. 그러면 디지털 머니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 캐시예요. 어딘가에 온보딩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갑만 있으면 돼요. 지갑도 없고 손만 있으면 현금을 잡을 수 있죠. 절차가 필요 없죠. 똑같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그냥 핸드폰에다가 앱만 깔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앨리스도 받을 수 있고요. 옆에 지나가던 캐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얘는 정말 달러니까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정말 달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디지털화된 그냥 달러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좀 BSB가 진짜라고 해서 좀 샀는데 그럼 BSB 안 오르는 거야? BSB는 가격 안 오르는 거야? BSB는 뭐 언제 쓰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BSB는 어디다 쓰이냐면 자, 여러분들 정보는 4차 새로운 원유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BSB는요, 모든 인더스트리에, 모든 산업에 연료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B2B. 일반 소매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에. 여러분들 원유를 직접 다루나요? 휘발유를 사시지 원유를 직접 사시진 않죠. 원유는 꾼들, 투자들, 막 전문가들이나 뭐 선물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루더라도 직접 다루시지도 않죠. 투자로도 다루시죠. 마찬가지로 BSV는 모든 산업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많은 용처에 전부 다 수수료를 뭘로 내야 된다? BSV로 내야 된다.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을 했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BTC가 가격이 지금 현재 뭐
뭐 3천만 원이다. 지금 채굴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코스트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앙코르와트 유적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핵폭탄을 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핵폭탄을 쏴가지고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폐허의 가치가 핵폭탄 가격의 가치가 되나요? 전혀 안 그렇죠. 파괴에 들어간 비용이 결과물의 비용이랑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채굴을 하는데 아무런 많은 비용을 넣어서 그게 가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수요는 정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하는 장부에 산업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기존 방식보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니까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쓰기 때문에 쓰면서 전기료 내듯이 자연스럽게 PSB를 수수료를 내면서 사용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수요에 의해서 상상을 여러분들 맡기겠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PSB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게 진짜 가격이죠. 자, 그러면 원유에 비유된 이 BSB를 이제 산업에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용 사례, 우리의 미래를 간단한 미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액면가가 있는 500원, 100원, 10원 이런 짜리를 전부 다 이것도 디지털 캐시 할 수 있고요. 0.1원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도 다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해요. 이 돈이. 단순히 디지털 캐시가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스마트 캐시입니다. 돈이 AI처럼 똑똑해진 돈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온라인에서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제 앨리스가 가다가 상점에 들렸어요. 모레. 그래서 카트를 들고 매장에 진입을 해서 도너츠 하나랑 케이크 하나랑 샴페인을 하나 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해요. 도너츠 계산하고 케이크 계산하고 자, 샴페인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떻죠? 성인 인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민증 좀 까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민증 보여줬어요. 민증을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백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나이와 이름. 필요한 거 이상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죠. 나이 구체적인 나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성인인지 아닌지 여부만 알면 되죠. 이름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다 전달이 되겠죠. 자,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되면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삼성페이 같은 거 하면 계산이 되고 빠이빠이 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 모습인데 이 비트코인이 뭐 NFT니 디파이니 이런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스마트 캐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샴페인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결제와 동시에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 없이 결제와 동시에 돈이 스스로 알아서 나 성인이야. 그러니까 몇 살인지는 모르죠.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국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요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That thing that people talked about and go, when I was a kid, we had this really difficult technology that's not secure and it's awful. You had to actually tap a card. It's actually going to be that different. That's where we're going. 저 컨퍼런스를 딱 보고선 솔직히 저 좀 뻥 아니야? 탭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저 형님 좀 이제 이렇게 지나친 게 아닐까. 알듯 말듯 하다가 진짜 한 5년을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스마트 캐시뿐만 아니라 IPv6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결합이 된 우리의 일상입니다. 앨리스가 마트에 들러요. 마트가 알아서 IoT를 통해서 마트 내에 있는 IPv6가 장착된 기계 장치가 마트 내 근거리 멀티캐스트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랑 유사한 겁니다. 그러는 순간 앨리스의 핸드폰이 안전하게 내가 마트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하면서 P2P로 중앙에 서버 없이 마트와 앨리스의 폰이 커넥션을 맺어요. 그리고 카트를 잡았는데 카트도 역시 IoT죠. 카트 A가 계산대에서 이미 인식이 됩니다. 앨리스가 돌아다니면서 도넛을 집어요. 계산대에 가기도 전에 계산이 돼요. 케이크를 집어요. 계산대에 가기도 전에 계산이 돼요. 샴페인을 집었어요. 이거는 성인이어야 되는데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다시 앨리스가 뭔가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마트랑 앨리스의 핸드폰은 커넥션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 캐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수료 0.001원 정도의 통신 비용만 지불하고 스마트 캐시가 나의 주인은 성인인 걸 라는 거를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마트는 성인이네. 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주인이 43,210원인데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도넛 한 개랑 케이크랑 샴페인 사시는 거 맞죠? 하면 캐롤은 네 맞아요 라고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됩니다. 그러면 마트 주인이 어때서 돈을 지불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때 캐롤의 앨리스에 있는 월렛에서 43,210원이 가는 게 아니라 44,000원이 가요.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는 현금과 유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790원은 거슬러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결제가 완료됐죠. 비탈릭 부테린이 롤업 플라즈마 네트워크 블록체인 업계만 들어가면 온갖 기술적인 현란한 품새와 막 이런 걸로 사람들 막 현혹을 하죠. 다
사이비 무림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추어 실전 연만 슛샤우동 한 방에 원펀치 나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도의 문명의 컴퓨팅 문명을 이끌어낸 그 기전은요, 요 단순한 로직 게이트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저게 반도체 로직 게이트인데 저렇게 논리표가 몇 개 안 되죠? 저런 산수 같은 걸로 지금 우리 다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기저에는, 가상 기저에는 아주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Simple is beautiful.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잠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왜 겉으로 보기엔 튜링 컴플리트하지 않느냐.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CPU 원 클락의 인스트럭션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Forth라고 하는 랭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녀석은 기계와 마치 그 기계 장치가 CPU처럼 기능하게끔 하도록 이제 설계된 언어예요. 그 언어를 본따서 만든 게 비트코인 스크립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깔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CPU를 교체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당연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CPU는 아주 단순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곱셈, 뺄셈, 덧셈, 빼기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더리움처럼 뭔가 멋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뭐 왓츠앱으로 갈아타면은 여러분들이 CPU를 갈아 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난센스예요. 그 난센스가 약관도 안 되는 18살짜리가 차관했다라고 해서 천재라고 추앙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똘똘하고 영리한 사람은 맞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친구가 인류가 경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다 겪었던 일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어른들을 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시행착오를 다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순한 로직이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제너시스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오프시프트 데이터 4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규격이 있는데 블록체인에는 이 녀석에는 4.3GB, 정확히는 4.29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의 하나의 명령과 같은 건데 이 4.3이라는 숫자에는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3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용량이 4.3GB인 거와 동시에 IPv6 패킷 사이즈도 IPv6의 최대 패킷 사이즈가 바로 4.3GB예요. 여러분, 트랜잭션 하나가 4.3GB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블록 사이즈가 1MB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 난센스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최초로 그 발행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한 소스 코드에 보면 분명하게 오프시 데이터 4가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4.3기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가 소스 코드를 직접 봤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IPv6 패킷을 트랜잭션에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위에서 비트코인이 구동한다고 생각하시죠? 인터넷 위에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죠? 자, IPv6 패킷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첨부했나요? 지금 그림에서 아니면 반대인가요?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IPv6 패킷을 첨부하고 있죠. 자, 누가 운반이고 누가 페이로드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제 왼쪽에 있는 도표처럼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계층도입니다. 제일 밑에 피지컬 레이어는 여러분들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맥어드레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랜카드 꽂고 기계장치. 기계가 서로 인식하고 통신하는 그 레벨이고요. 그 상위 위에 네트워크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는데 그 위에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나 2008년도에 이미 최초로 완벽하게 설계된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나왔다? 지금 인터넷은 IPv4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도 약간 절름발이 인터넷이에요. 진짜 인터넷은 IPv6 인터넷인데 IPv6 인터넷이 되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저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가서 비트코인이 인터넷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이 지금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걸 업고 다니죠? 반대입니다. 더 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예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ay a little bit about Bitcoin in the future. What it is. What is Bitcoin? Bitcoin is basically the future of everything. I'm not talking money, I'm talking everything. 이게 2013년 정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인터뷰를 따고 2014년도에 인터뷰를 따고 2016년도에 폭로가 되었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제대로 인터뷰했던 게 맞나 봐. 그래서 2년 뒤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Say a little bit about Bitcoin in the future. What it is. What is Bitcoin? Bitcoin is basically the future of everything. I'm not talking money, I'm talking everything.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시간이 길어서 질문은 2개만 받을게요. 네.